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유가 급등한 건 전쟁에 대한 공포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공급 쇼크는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국제유가가 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유가는 떨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걱정거리가 남아있죠. 바로 뭐냐면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제유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요즘에 사실은 국제유가를 경기의 가늠자로 엮인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닥터코퍼라 해서 구리가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기름 이야기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원자재 중에서도 구리의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전기차 만들 때 구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유는 뭐 사실 산업의 원동력이니까 원유 없이 안 되고 특히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실 저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랑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3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어떤 그 틈새를 메우고 또 사람들의 겨울 다가오는 난방류까지 해결하려면 기름밖에 없는. 그래서 국제유가의 중요성은 뭐 예전에도 중요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유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대한 관심이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경기가 좋을 때 수요가 늘어나니까 유가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공식이 성립이 되나요? 맞습니다. 국제유가의 흐름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만 가르쳐드리자면 중국의 수입 증가율입니다. 원자재 먹는 하마라고 불리죠. 중국이 또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에 비해서 경제의 성장에 위해서 투입되는 원유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면 1970년대 1인당 국민소득 뭐 이런 걸 측정할 때 우리 GDP 이런 걸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100만 달러의 GDP 성장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름의 양이 예전에는 800드럼이었대요. 너무너무 많죠. 100만에 800이요? 와. 800배럴이 필요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 200배럴이 안 된대요. 많이 줄었네요. 전 세계 평균입니다, 이게.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이 평균, 그러니까 원유를 경제 성장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나라가 있고 아직 잘 못하는 그런 나라가 종종 존재하는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굉장히 연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어떤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이게 연료 효율이 좋은 제품들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데 비해서 이제 못 살다가 이제 좀 살만한 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건 지금 환경 문제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환경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아직 중국이 연료의 효율면, 성장의 효율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여기다가 또 경제 규모 자체만 놓고 보면 미국의 거의 70에서 80%까지 따라붙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원유 수입량 1위, 압도적인 1위 국가는 중국이고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이 가파르면 원유 가격이 좀 오를 수 있고 최근처럼 중국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특히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경제 전체가 침체되고 특히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상하이에서 뭐 우한을 비롯한 또는 수촨성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들까지 락다운 들어가게 되면 이로 인해서 더욱더 휘발유 소비, 경유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 공장을 돌리는 벙커 CU도 줄어들고 그러면 전 세계 원유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유가 급등한 건 공급 충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 세계 경제가 꽤 좋았던 거죠. 아, 그랬군요. 네, 그랬는데 이제 공급단의 문제로 공급단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이미 유가는 오르고 있었어요. 전쟁에 대한 공포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그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들어갔을 때 수요가 중국에서 줄었잖아요. 네, 그때 마이너스 30불. 그때 무슨 저는 그런 현상을 처음 봤습니다. 돈 줄 테니까 사주세요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기름을. 그래서 그때 이제 세숫대야만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막 담아가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빈 유조선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억눌린 소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21년 되면 벌써 국제유가 60불에서 80불까지 오르고 있었고요. 이제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20불까지 한 번 또 오른 거고 수요 플러스 공급까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급 쇼크는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서서히 국제유가가 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네.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레드라는 사이트를 하나 추천해 드리겠고요. 프레드? 그래서 프레드가 뭐냐면 FRED,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데이터베이스의 약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너무 긴 거 다 쓸 필요 없고 프레드하고 한 칸 띄고 차이나 임포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중국의 수입 수요, 수입 변화들이 나오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좀 마이너스로 들어선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원자재를 다 빨아들이던 원자재 먹는 하마 중국의 수입 수요가 감퇴되고 있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서 국제 원유 시장 이런 시장에 있어서 일단 수요 쪽의 압력은 계속 지금 유가 하락 요인으로 점점 더 작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 유가가 한 6개월 내에 최저까지는 아니지만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예, 못하고 100달러 있는. 미만으로 내려간 데 이어서 한때 네. 80달러 대까지도. 그래서 살짝.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레벨이거든요. 예. 그 정도까지 유가가 떨어진 것은 공급 충격은 있어도 수요단에서도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추가로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이 가능성이 있는 상당히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두 번째 공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러시아산 원유들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3위 정도, 세계 3위 정도. 3위. 그래서 미국과 사우디가 투톱이고 그 다음이 러시아산 원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증산에 좀 약간은 보수적인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감산도 고민한다 예, 뭐 이야기를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가가 계속되면 오히려 자기들은 감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예. 그게 지금 이 유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우디가 보기에 이 유가는 너무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유가가 너무 높아지면 이제 세계 최대의 산유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산유량이 가파르게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공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의 그 연준에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하나 봤는데요. 네. 이 보고서를 보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이게 뭐가 재밌냐면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의 설비 투자, 쉐일 오일이죠. 예. 그래서 물러 터진 암석 안에 있는 기포처럼 들어가 있었던 기름과 가스를 추출해내는 기술이 바로 프래킹 기술인데 이 기술이 상용화된 것이 미국에서 상용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최근 들어서서 보면 거의 바닥에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증산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 텍사스와 뉴멕시코 지역에 있는 퍼메인 분지라는 곳입니다. 자, 이 퍼메인 분지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원유 생산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생산성, 생산량을 조사를 한 연구 논문을 봤는데 네. 지난 한 5년 동안 2014년에 국제유가 패닉 사태 이후에 14, 15년에 국제유가 20%까지 갔거든요. 그때 이후에 설비 투자가 거의 제로예요. 그냥 바닥을 끼고 있어요. 거의 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네.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죠. 그리고 채산성이 좋은 유전만 선택적으로 개발하는 할 거죠. 수 왜냐하면 있는 폐쇄한 건가요? 유전과 예. 쌤쌤 시키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유가 하방 압력 요인이 이 될 텐데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국제 원유 시장이 원자재 시장이 지난 6월 초순을 고비로 해서 예. 배럴당 127, 124까지 갔던 게 최근에 그래도 한 90불, 10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중국이 끝없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는 것도 있지만 네. 미국산 쉐일 오일 생산량이 느리지만 투자를 안 하니까 느리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들도 상당히 있다. 여기 이제 세 번째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오펙이 그래도 조금이지만 증산했으니까 예. 뭐 하루 10만 배럴씩 50만 배럴씩 이렇게 두 번 예상보다 증산 덜하긴 했지만. 그게 증산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원유 가격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유가는 떨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걱정거리가 남아있죠. 바로 뭐냐면 올겨울 추우면 어떡할 거냐. 난방유. 예, 바로 그래서 국제 원유 시장의 이 사이클을 제가 계절성을 말씀드리면 3, 4, 5월은 보통 오릅니다. 왜냐하면 북반구의 드라이빙 시즌. 그래서 여행 갈 때 사람들이 기름 가득 넣고 캠핑을 가니까. 그래서 4, 5, 6월, 3, 4, 5월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6월에 피크를 찍고요. 또 가을철에 8, 9, 10월 정도부터 또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난방유 수요로. 8, 9, 10월이요? 이젠데? 지금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때가 바닥이 또 단기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 여름이 유럽이 뭐 제가 이제 프랑스에 그 출장 간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예. 자기 도착한 날 38도인가 40도였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여름에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서한 해양상 기후라는 자체가 좀 서늘한 기후고 예. 또 여름에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덜 덥다고 이야기하지만 40도, 38도가 되면 이건 뭐 거의 사람이 못 사는 정도의 온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뭐 소나기 한번 오고 나더니
다음 날인가는 20도 밑에 내려갔대요. 그래서 가디건을 걸치지 않고선 밖을 나갈 수가 없는 날씨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후 변동이 커진 거잖아요. 정말 심하네요. 예, 기후의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 기후의 변동성이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도 튈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 겨울에 유럽을 비롯한 북반구에 강력한 추위가 만약 온다면 예. 이 원유 수요가 가스는 지금 잠겼으니까 예. 원유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 난방유 수요에 따른 또 원유에 대한 투기도 그렇죠. 예, 가능성이 없다고 말 못하는 거죠. 그 특히 선물 시장에서 그 기름 가격이 투기성 자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다른 것보다 더 심하지 않나요? 거래가 잘 되니까. 그러게 이게 또 말이에요. 거래가 잘 되면 언제 어느 때나 매도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번갈아 가면서 예. 포지션 체인지가 쉽다라는 것도 또 장점이지 않겠습니까? 아. 거기다 ETF도 많이 생겨서 또 거래도 네. 쉽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엮여서 금융시장에 좋게 이야기하면 가격의 발견 기능이 빨라졌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머니 무브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예. 크림반도 나 꼭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협상은 없다 지금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게 자칫하면 겨울까지도 전쟁의 장기화. 전쟁의 장기화가 되는 거 아닌가. 미국에서 계속 이제 무기도 우크라이나에 보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전쟁이 생각보다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이고 그걸 다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러시아 딱 맞닿아 있는 독일 가스관 조이면 바로 직격탄데 그래서 독일의 뭐 가스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생산자 물가가 37% 올랐습니다. 세상에 연율 기준이잖아요. 예, 그래서 37%. 그래서 예. 메르켈 전 총리가 쌌던 죄송합니다. 그걸 지금 후임이 치우고 있는 중이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반대했다 그러잖아요. 예. 러시아에게 에너지를 모두 의존하는 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지 말아라 너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그린 에너지, 녹색 성장, 녹색 에너지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한 절반 정도를 거기서 부담하고 나머지의 그 가는 기간 예. 신재생 에너지로 그러니까 풀로 이전해 가는 그 과정을 중간 다리를 이제 파이프라인 가스로 예. 보충해 보려고 했었던 게 지금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돼버린 상황에서 예. 앞으로 근데 러시아산 가스를 더 수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석탄으로 돌아가고 네, 그건 어쩔 수 원전도 없죠.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네, 석탄은 또 최근에 그 루르 탄전을 비롯한 예. 또 탄전에 우리가 옛날에 예전 예. 서독으로 광부랑 간호사 수출했던 나라잖아요. 그만큼 그 나라가 갈탄 중심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약간 레벨이 떨어지는 석탄이긴 합니다만, 풍부한 석탄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탄전들을 계속 폐쇄하다가 다시 재가동하려면 역시 사람으로 구할 수 있느냐. 그 산업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서 다 전직했는데, 다시 예. 뽑으면 올 것인가. 또 거기에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망, 예를 들어서 갱도를 밑으로 내려가서 예. 엘리베이터 수선을 다 해야 될 거고, 파서 올리더라도 그걸 다시 끊어졌던 철도들이나 석탄 화력발전소들 가동 안 하고 있던 걸 재가동을 시켰는데 드는 비용들을 생각하면 시간과 지금 비용이 막대하게 들겠군요. 예, 결국 남아있는 것은 LNG 터미널을 짓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는 캐나다와 예. 그리고 미국산 셰일 가스도 엄청 나오니까요. 셰일 가스를 신속하게 LNG 터미널을 통해서 수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짓고 있는 LNG 가스 터미널의 숫자가 27개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짓는데 오래 걸리니까 결국 최근에 어떤 거에 나오냐면 해상 부유식 LNG 터미널을 지금 우리 한국에 수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발주가 들어오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가 수주에서 우리 조선 회사들 다 죽는다 그러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또 보면 선별화된 그런 장세도 나오고 하는 게 유럽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 구조상에 있어서의 아주 큰 문제들 때문이고 예. 이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겨울철로 가면서 원유 가격에 제한적이지만 그리고 지난번 갔던 고점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반등은 나올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유가의 반등 신호가 또 계절성으로 있다. 좀 잡힐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투자 포지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유가가 급락하긴 쉽지 않다. 이게 저희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대장 중에 하나였던 러시아가 예. 물론 인도나 중국으로 물량 빼고는 있다 그러지만 그래봐야 육로 또는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는 해상 통로들, 제한적인 해상 통로들을 통해서 수출하는 물량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러시아산 원유의 세계 시장 공급이 제약되면 제약될수록
유가에 있어서 공급 차질 문제들은 있다. 그리고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이 생산성의 향상은 대단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여전히 천공수, 리그 카운트 이런 것들은 잘 안 늘고 있다. 아. 예, 그래서 공급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생산 능력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2019년 레벨로 가려면 그래도 네. 한 반년 정도는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예. 겨울철에 제한적이지만 이 국제유가의 반등은 나올 수 있고 그 뒤에 예. 내년 상반기에 이제 난방유 시즌이 끝나고 나고 또 예. 미국이 정말 EIA 전망대로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전망대로 내년 상반기 역사상 최고 레벨의 원유 생산으로 복귀를 하게 될 정도로 생산량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쳐서 예. 원유 가격이 한번 레벨 다운, 그러니까 과거의 박스권 60에서 80불 레벨로 복귀할 가능성들은 좀 있지 않나. 근데 이건 좀 희망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감안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이게 물가가 잡히려면 유가가 좀 잡혀야 되는데. 뭐 그래도 120불 안 가는 게 어딥니까? 아, 그렇죠. 3월에 그 전쟁 리스크 나왔을 때 120달러. 정말 무서웠습니다. 깜짝 놀랐죠. 북해산 브렌트유 같이 이렇게 유럽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유 가격은 예. 130불도 가고 그랬었던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참 미국은 셰일 오일 생산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예. 미국 유가는 좀 낮고요. WTI라고 하는 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유가는 좀 낮은 편이고 북해에서 생산되는 영국 옆에 있는 바다에서 생산되는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이 네 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그 북해산 원유는 생산량이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원유 가격은 또 소비자 시장에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비싸요. 그래서 브렌트 유가는 서부 텍사스산 유가보다 좀 비싸게 거래된다. 근데 기름의 절대적인 질은 미국산이 더 좋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그 중진류 아니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와, WTI하고 브렌트유의 차이점까지 다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WTI인데 지금 90달러 수준, 브렌트유 한 100달러 수준. 그죠, 그죠. 그 가격 차이가 그럽니다. 벌어지는 게 운송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물가의 영향력 때문에 계속 저희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계속 이제 뽑아내야 되니까. 사실 유가와 직결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정유 기업일 겁니다. 저 하나님보다 더 돈을 많이 번다, 미국에서 그러면서 정유 기업은 다 신고가예요. 투자의 관점에서 국내 정유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유가가 천천히 떨어지면 굉장히 돈 잘 벌습니다. 아, 급락하면 좀 문제가 되는데 예. 천천히 떨어지면 저는 천천히 떨어진다는 쪽 입장이니까 천천히 떨어진다. 떨어져도? 그러니까 높았던 원유 재고가 있기 예. 때문에 유가 떨어지는 순간 일시적으로는 안 좋아지는데 예. 원유 시장 자체가 급락하거나 급반등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저변동성의 구간 그리고 레벨 자체가 높은 시기에는 예. 또 대응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유가 떨어진다고 해서 정유주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물론 연동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적어도 유가가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 또는 무슨 약간 장기적인 그런 고점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때는 굉장히 과거에 실적들이 좋았다. 뭐 대표적인 게 2010년, 11년 차화정 장세 때 그때 그랬었던 기억들 기억나실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조선업종들 그 질문 드리려고 예, 했어요. LNG 조선사들. 부유식 설비들까지 나오게 되면 부유식 터미널까지 계속 짓고하면 뭐 예.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국제유가가 완만하게 좀 떨어지면서 안정되면 채권 시장도 좋겠죠. 채권 시장. 예, 물가가 안정되면 아무래도 채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좀 생기죠. 예. 물론 뭐 이게 겨울철 앞두고서 또 어떻게 될지 뭐 모릅니다만 예. 그래도 금리가 한 번씩 틀 때마다 또 채권 시장을 한번 매집해 볼 만한 좋은 가격 레벨이 될 수도 있다. 요 전망대로라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뭐 이렇게 급등급락만 아니면 안정된 흐름만 요 수준에서 그러면 뭐 유지만 된다면 예, 마진이 투자의 유지될 수 가이드, 있습니다. 예, 정유 기업도 그렇고 채권 시장 투자도 괜찮고. 나쁘지 않죠. 채권은 유가가 한국 채권 말씀하시는 한국 채권, 거죠? 미국 채권 다 좋아 미국 보입니다. 채권도. 근데 뭐 저는 요새는 최근에 금리가 좀 한국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서 예. 한국 채권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 채권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유가 하나인데 사실 더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확률이 높은 투자는 있을 수 있어도 확실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달러 자산 투자는 확률이 그래도 높지 않냐. 투자가 정말 막막하다 싶을 때 달러로 한번 적립을 시작해보고 좀 공부가 되면 달러로 스위칭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지적 수준도 올라가고 자산도 불어있는 그러니까 성공의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차익 난 거, 투자해서 돈 번 걸 갖고 이렇게 여행 가면 되게 돈이 별로 안 아까워서 드림카도 사서 몰고 다니고 있고, 한강 보이는 집에서 와인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게 달러 투자가 점점 이렇게 자신이 붙다 보니까 뭔가 마음도 편해지고 또 쫓기는 마음도 덜하고 여유도 생기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